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김 씨가 새벽에 자해를 한 뒤 20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구조된 정황을 들어서 애초부터 누군가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해 소동을 벌인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똥은 정치권으로까지 튀어서 여야는 김 씨가 자해를 결심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고,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일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곧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만배 씨 자해 관련 소식들로 보도본부 한라인 시작합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 그리고 의문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현재 김 씨의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김만배 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4일 밤 10시 반쯤 병원에 이송된 김 씨는 상처 부위에 봉합 수술을 한 상태고요. 이 수술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이 텔레그램 등 SNS에도 접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 상태에 대한 소방 관계자의 설명도 잠시 들어보시죠. 출혈이 그렇게 깊진 않아 보이다. 심정지도 있진 않았어요.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만배 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 바로 김 씨의 변호사였죠. 어제는 김 씨가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막상 또 변호사 이야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김 씨의 변호사 측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변호인들이 김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유독 낌새가 이상해 저녁 무렵 전화해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고 했고, 김 씨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자해한 김 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변호사는 뉴스원과 통화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집이 압수수색 당한 뒤부터 김 씨 낌새가 이상했고 14일 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라고 했더니 김 씨가 괜찮다며 거절해서 김 씨를 찾아 나섰다는데요.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 씨가 자해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자신이 김 씨를 10번, 20번 설득해서 어디 있는지 알고 만나서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이 자세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만큼 김 씨와 변호인 가운데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김 씨가 처음 자해를 한 시각은 새벽 2시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변호사가 찾아서 119에 신고를 한 건 또 밤 9시 반쯤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김 씨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일단 김 씨는 헬멧남으로 알려진 최 모 씨 등 최측근들이 검찰에 체포된 지난 13일부터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다음 날인 14일 새벽 2시경 첫 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고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에도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3차례 자해를 한 김 씨는 20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신과 통화한 변호사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을 했겠죠. 그런데 경찰이 막상 그 김 씨가 자해에 사용한 듯한 그런 흉기는 또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김 씨의 차량 안에서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은 발견했지만 극단적 선택에 사용됐던 이 흉기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측이 김 씨가 중간에 버렸다고 했다라는
있다라면서 실제 버렸는지, 버렸다면 어디에 버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이 김 씨가 일반 병실로 옮기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자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기사들 여러 기사들 다 보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런 그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건 심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며칠 후나 혹은 몇 시간 후 이렇게 스스로 한 이후에 알려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어쨌든 통화는 설득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 통화를 계속했다는 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변호사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급한 상황이라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차에 실어서 바로 병원에 이송하는 게 전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119를 불렀다? 왜냐하면 119가 올 때까지의 시간은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럼 119를 112, 119를 다 불러서 굳이 갈아타서 이송시켰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시나 알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119나 112에 신고를 한 건 분명히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미스터리가 몇 가지 더 남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뭐 본인이 스스로 밝히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해 수준인지 진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그 상처 부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다 알렸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저는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것을 누구에겐가 보여주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검찰의 허위 진술이라도 해야든지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 네, 되겠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또 뒤에 또 얘기 뭐 다뤄볼 그런 겁니다. 얘기를 네네.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또 조력자라고 알려진 3명의 어떤 측근들이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와 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왜 변호사가 굳이 112 그다음에 119를 신고를 했을까 이 부분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김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했다 이런 얘기가 물론 알려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서 어떤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 아마 감안해서 수사를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지 아까 교수님도 잠깐 이제 추측해 주셨지만 그 원인 그리고 배경을 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 대장동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한 중간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 심리적 압박 당연히 있었겠죠. 게다가 검찰이 김 씨가 숨겨놓은 재산 260억 원을 발견하고 이를 도운 측근 이 씨 그리고 헬멧남 최 씨를 체포하자 김 씨가 극도로 압박감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씨와 최 씨는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옥바라지를 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인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또 기각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가본 거예요. 그 봉투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약봉투잖아요.
만배님하고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 말고. 실제로 김 씨는 최근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한다면서 허위 진술을 하든 내가 사라지든 해야겠다, 이런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 음. 없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침묵으로 묵비권으로 버티기 좀 힘든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당신 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예. 알거지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네. 김만배 씨의 신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김만배 씨가 이제 더 이상은 침묵 또는 묵비권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달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김 씨가 검찰의 재산 추적에 압박을 느꼈을 것 같다. 지금부터 뭔가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지만 최근 검찰이 모두 몰수하겠다는 신호를 준 만큼 답답했을 거란 분석인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인은 김 씨가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 이미 800억 원이 동결된 데 이어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260억 원까지 동결하고 이 자금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 추징이 가능해진다면서 김 씨가 대장동 수익 가운데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주변에서는 김 씨 멘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네, 일각에선 이 검찰이나 측근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를 하려면 김 씨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신은 언제든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거나 반대로 체포된 측근들에게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신호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 등에서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해석은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석방 이후로 폭로를 이어온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달리 이 김 씨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당들이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김 씨가 이젠 더 이상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SBS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씨가 나는 더 못 버티겠다는 시그널을 이 대표 쪽에 보낸 것 아닐까라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김 씨의 목소리와 김 씨와 관계를 설명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죠.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앞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그 진중권 교수,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번 자해 시도를 계기로 해서 결국 김만배 씨가 뭔가 입을 이제 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것과 연관지어서 정치권과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계속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는 뭔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 측에게 보낸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긍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뭘 보낸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검찰한테 대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위 진술이라도 해야든가 내가 사라지든가 사라지겠다는 어떤 표시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사실은 이 김만배 씨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 말을 전원하는 형태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천화동인 1호가 사실은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분은. 그런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 사실상 검찰은 어떠한 행위도 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압박하는 수사의 의미로서 주변의 어떤 측근들을 체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김만배 씨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김만배 씨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의 인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주택을 매입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채용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상당 부분 준 혐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김만배 씨가 가진 것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지금 검찰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모든 뇌물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이 자금의 흐름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아니고요,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곽영수도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장이었나요? 성남시장 아니었습니다. 인허가, 지금 대장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인허가와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거든요. 이 자금이 그 사람들한테 갔건 안 갔건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국민들이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왜 불법적으로 그런 토건족들이 천문학적인 어떤 액수의 그런 그 돈이 갈 수 있게끔 누가 설계했고 누가 인허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 장내 어떤 보험금 쪽으로 돈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라? 이건 사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앵커가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인을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김만배 씨의 관계는 딱 428억을 포함한 돈의 관계예요. 이재명 시장 측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한에는 김만배 씨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 지분이 내게 되니까. 이게 뇌물 공여만 아니라면 그런 지분을 자기는 돈만 보전하면 되는 어떤 상황이고 저는 도리어 지금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더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한성 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마 김만배 씨 측에서 생각을 했지만 최우양 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한성 씨는 여러 가지 어떤 정리도 했다고 지금 취재 결과 나오고 있는데 주변 정리도. 근데 최우양 씨는 언론에 드러냈거든요. 헬멧도 쓰게 만들고 뭐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측근들이 자신의 예상 외로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다음 액션을 취하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여당에서는 김만배 씨가 오전에 자해를 한 뒤에도 차를 몰고 다니고 변호사와도 수차례 통화하는 등 이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까지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 하는 건데요. 어제 김기현 의원은 결정적 물증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는 김 씨가 이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자해 소동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가 김 씨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검찰이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후송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 관련 핵심 키맨 중 이미 4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가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이 김만배로부터 연거푸 탄핵당하자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김만배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김 씨의 자해로 인해서요. 지금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네, 김 씨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재판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장동 재판은요, 김 씨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연기를 신청해서 일주일 미뤄진 상황이고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검찰은 차분히 기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압수물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자해에 대해서 검찰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김만배 씨가 한마디로 검찰은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일은 당연히 검찰이 할 일이라는 건데 또 김 씨가 자해 등 이 돌발 행동을 한 만큼 김 씨를 다시 구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명분도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이 씨와 이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30분 각각 최 씨와 이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고 이들에 대한 신문과 수사, 변론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 압류를 피하기 위해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이들의 경기도 수원시 땅을 화천대유 명의 등 차명으로 수십억 원을 매수했고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인출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요.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지금 새로운 진술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의 단독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15년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내정된 김만배 씨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씨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번 공소장에서는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실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김만배 씨의 차명 지분을 제공받는 방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81번 적시하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요,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이제 구명 요청을 했다. 이런 진술을 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뒤 접견을 온 변호인을 통해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김용을 만나봐달라고 전했다. 이런 진술을 내놨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다.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도 전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정 변호사는 공중전화 등을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고 남 변호사의 쪽지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용 전 부원장은요,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측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변호인이었고 또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 지원단장도 맡았던 이 변호사가 소개해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찾아올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김용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의 부탁을 일정 부분 들어준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변호사 모두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모두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요한 추가 진술이 더 나올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요. 앞서 검찰 수사나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 떠안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하겠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저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저는 그냥 제 거는 제가 소명할 거니까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적극 입을 열고 있고 반면 김만배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오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비판해 오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만배 씨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제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오늘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지 49일이 되는, 즉 49제일입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이태원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직접 조문한 후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 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이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골프 치고 여행한 김문기 전 처장도 모른다고 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은 비정한 지도자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셈입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장동 불법 개발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에게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미칠 영향 어떨지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른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까지 극단 선택 시도를 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했고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라. 끔찍하리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라면을 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가설. 이 어떤 것들이 맞는지야 뭐 지금 예단하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렇겠죠.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김만배 씨 측근들도 좀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서른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비상 대표의 최측근 그런 중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이 오늘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김만배 씨의 어떤 자해, 그다음에 김만배 씨 측근들의 구속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참에 대표직에서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받으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기승전 사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결백하다면 사퇴를 해라. 결백하다면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를 비판해야 되냐면 검찰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왜 결백한 사람을 이렇게 수사선상에 내놔서 괴롭히느냐 이 얘기를 같은 당원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백하다면 사퇴해라. 저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경선 때부터 했던 그런 입장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김만배 씨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 시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가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사퇴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어떤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의원들의 그 소속 의원들의 사실은 그 비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지금 김만배 씨 어떻게 됐습니까? 측근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왜 묻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또 100일 기자회견도 회피했어요. 기자회견 왜 회피했습니까?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껄끄러워서 했습니다. 그러고선 최고위원회에서 농담을 합니다. 뭐 캐스트가 어떻고 저는요. 그럴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여유도 있다.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여유도 있다. 그런데 당의 지금 그 앞으로 미래와 당의 현재 어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당대표가 자신의 리스크를 계속 회피하는 이런 지금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거나 아니면 지금 서른 의원들 얘기대로 잠시 거리를 두고 당의 거리를 두고 자신이 헤쳐나가고 돌아와서 떳떳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고언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런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 안고 있다는 건 뭐 주시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복당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의결이 지금 보류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아침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이 복당 자격을 부여하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에 박지원 전 원장이 통과를 했다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고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보류가 됐죠. 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가 최고위 안건으로 오르내리기까지도 당내에서 견해차가 컸다라고 합니다. 야권의 대표적 스피커인 박 전 원장을 영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이런 논리와 함께 논쟁적 인물인 박 전 원장을 복당시킬 경우 당 내홍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앙일보가 취재해본 결과 지난 10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로 1시간 넘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전 원장이 2015년 말 탈당한 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을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친명계 지도부 인사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잘 드는 칼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박 전 원장 같은 우군이 필요하다면 왜 굳이 당 안에 안 들이고 밖에 두느냐고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처럼 내부 이견이 적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중에 따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의결했다는 말도 중앙일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차는 최종 의결을 결정하게 되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박 전 원장 복당권을 논의했지만 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최고위가 열리기 직전 민주당을 탈당했던 과거의 결정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재차 복당을 호소했습니다. 박 전 원장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고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의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해서 혼이 있는 민주당을 귀신이 씌었건 눈이 멀었건 제가 탈당해서 나가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이나 정치에 대단히 잘못됐다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복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에 도움이 되는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오늘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고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박지원 전 원장 관련 수사도 영향을 줬나요? 아니, 그건 관련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박 전 원장이 자신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 보안 유지 지침에 따랐을 뿐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어제 그제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었죠.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월북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그런 첩보를 국정원 서버에서 지우라,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박 전 원장이 월북 판단은 전적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의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서 전 실장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또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도박빚을 비롯한 채무 관계 등 신상 정보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반대를 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의 최고 정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바로 그건데요. 검찰 측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검찰 관계자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시 판단과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황이라서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은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고 이대준 씨의 형이죠. 이래진 씨가 최근에 이 박지원의 망언, 망발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요. 박 전 원장이 아무 말도 안 했고 지시도 안 했다고 발뺌을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그
그 자체로도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입니까?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으로 남아 있는데 박지원 원장이 최근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지만 그 복당을 허가하는 그 부분이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실무자들이 그 복당을 허가하는 그런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결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서 그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왜 박지원 전 원장을 다시 복당시키려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야권의 결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여권 인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복당 절차만 남은 것이고 뭐 이런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복당이 보류가 됐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사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삭제가 되네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서훈 전 실장의 어떤 주장, 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은 책임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갖고서 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복당이 됐을 경우에 친문과의 어떤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보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뭔가 박 전 원장의 입장을 바꾼 거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좀 걸려한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좀 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나갔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출발이다라는 분위기가 컸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구시대, 즉 옛날 동교동계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호남 정치의 구시대 어떤 정치인들과의 연합적인 어떤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실 구시대의 막차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별하면서 사실은 자생적인 그런 그 정당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어떤 시대를 계속 민주당도 열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복당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지금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박지원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사실 결속을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과거로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과 이 분당하기 그 전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상 그 당내의 어떤 반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반발을 꺾으면서까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지금 자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지하고 또 이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사람이 당내에 부족하다. 정말 제대로 된 스피커가 없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든 누구든 사실은 지금 급하게 정말 스피커를 내세워야 될 그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원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7개월 만에 첫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사실상의 이제 국민과의 대화였다. 이런 해석을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무를 하는 일본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 100명이 패널로 참여해서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에게 이제 주요 국정 과제를 묻고 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란 이름의 이번 회의는 100명의 국민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156분가량 전체 생중계로 진행됐는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회의는 당초 100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더 넘겨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전략, 3대 개혁과제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고 각 부처 장관들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한 뒤 패널로 참여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형식이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부분의 현안 질문에 직접 답변하기도 해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제목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였지만 국민이 정부에 질문하고 또 건의하는 이른바 이제 타운홀 미팅 방식과 비슷한 그런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당초 이 회의는요,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이 회의 방식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10월에도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국민에게 생중계되긴 했지만 국민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던 이번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 패널들은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 건강보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고 윤 대통령은 패널들이 질문할 때마다 수첩에 필기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쉽게 손대지 못했던 연금, 노동, 교육 이 3가지 핵심 분야를 임기 내에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라면서 이 노동 문제의 정치화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은 표가 떨어진다. 이건 뭐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고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 어제 행사에서는요, 여러 장관들이 국민 질문에 이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답변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장관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이제 현 내각의 스타 강조라는 점에서 또 이 장관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최근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2시간 넘게 진행된 생중계 회의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물론 장관들도 긴장했을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린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야당 의원들과 거침없는 설전을 벌여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아니,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 앞에 선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등 민생 범죄 관련 질문을 받고서는 정부는 국민들에게서 이 강력 범죄에 대해 갖고 계신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 강화 방침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함께 살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도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마약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일부 야권 인사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제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주목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마약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한다는 뜻으로 부끄럽다고 지적을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전쟁하듯이 마약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행안부 장관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야당이 해임 건의한 이 장관을 찾았고요. 그러면서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라고 답변 기회를 넘겨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상민 장관은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기업 이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56분간 진행한 이 첫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회의장 곳곳을 돌면서 국민 패널들과 인사를 나눴고 직접 질문을 던진 한 시민에게는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또 사진 촬영을 요청한 참석자들에게 흔쾌히 오시라고 말하면서 모두 응했다고 하고요. 100명의 국민 패널들에게는 대통령 시계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이 두 장관, 저희가 방금 말씀 전해드렸지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의 그 문답, 그다음에 서로 이제 질문 답변을 지정하는 그런 장면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이제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마약 부분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이나 일부에서 이제 공세거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해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지금 해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답변 기회를 주면서 결국은 오히려 신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마약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이태원 참사와 연관시키는 그런 마약을 연관시키면서 마약을 왜 수사하느냐, 마약을 왜 그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그 현장에서 마약 수사를 왜 했느냐, 이렇게까지 그 연관시키는 건 대단히 무리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7월, 8월에 행안위와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 마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마약 수사 대처를 더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발언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닌 나라로 이미 오래전부터 뭐 10만 명당 마약 사범 몇 명 뭐 이걸 수입
시기가 이미 넘어갔고요. 그건 언론마다 굉장히 대서특필하면서 이 마약의 그 유통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그런 특집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어떤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마치 왜 마약 수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별개의 문제다. 마약은 정말로 그 어떤 정권이라도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우리의 그 미래,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단을 해야 되고 그것은 더 추궁을 해야지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계속 연결을 하면서 그것을 발목을 잡는 그런 식의 어떤 부적절한 그 비판은 이제 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 장관과 관련돼서 일부 그 언론에서는 이래서 신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저께의 자리는 어떤 장관을 특정해서 신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 어떤 문제들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장관들을 불렀고 그 장관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부처에 대한 어떤 그 국정 과제를 다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답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특별히 더 신임한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뭐 선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경찰 병력이 137명 정도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65명이 마약 수사관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질서 유지는 안 하고 마약 수사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력이라도 만약에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뭐 마약 수사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마약과의 뭐 전쟁하듯이 한다.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마약과의 전쟁 많이 봤어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듯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잘 면밀히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마약이 확산된 것이 아니거든요. 공권력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왔던 겁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유입되어 온 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성찰적으로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식으로 전쟁해서 이길게요. 이게 방법인지 저는 좀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청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사실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해임 결의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뭐 여당이 참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다수가 참여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입법부에 대한 어떤 이 고려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얘기의 근간이 뭐냐면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핵심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지방시대 열려면 권한이 넘어가야 되고 재정이 넘어가야 돼요. 이건 다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협치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얘기들은. 그런데 협치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해임 결의안 통과된 장관으로 그 얘기를 한다. 그렇다 하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제 회의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정치권의 평가 엇갈리고 있죠. 네, 먼저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죠. 앞서도 듣고 오셨듯이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힘싣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의 임기 내 달성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 이런 대통령이 나온 적이 있었나 어느 정부도 말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여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인기 없어도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 요청을 합니다. 윤 대통령 개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적인 발언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회의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정과제 점검에서 야당과의 협치 부분이 빠진 점을 꼬집었고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기 민망했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권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국정과제를 밝힌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거는 다행이란 생각은 들고 다만 그거를 너무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허풍만 떨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조를 구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과제들을 잘 설득해 나갈 숙제가 이제 남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가 보기에 그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의 소위 이 개혁 과제들이 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서 더더욱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두 분 야당 의원들 그다음에 앞서서는 이제 여당의 반응 들었는데요. 어제 점검 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3대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을 제시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사실상 국정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무엇인지 이게 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시돼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방향을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평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개혁안들이에요. 이 노동, 교육, 연금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화두를 던졌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지금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어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사실상 고금리, 고환율 이런 굉장히 어려운 민생의 상황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미래 사회의 어떤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여기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고민정 의원이 국정과제를 지금이라도 내놨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정부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를 이미 내놨고요. 100 몇 개 내놨고 그중에서도 77개를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저께는 국정과제 얘기가 아니고 점검회의가 특히나 3대 개혁과 관련해서 국한돼 있었거든요. 특히 노동 또는 그 건강이라든지 또는 연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부분 국정과제 중에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미없다라든지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지난 5년간의 정치 쇼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야생화 같은 노래도 안 나오고요. 그런 어떤 포장 없죠.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될 것,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런 그 정치 쇼가 없어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한강철교소 덜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탔던 일부 승객들에게 벌어진 아찔한 사건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고장난 열차는 다행히 특별한 사고 없이 노량진역으로 견인이 됐지만 2시간가량 한강철교 위에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승객 500여 명이 혹한의 추위 속에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열차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한 분 더 빠짐없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교의 차량 고장으로 인한 여파로
동인천 급행 전동열차가 연쇄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 1시간 반 동안 지금 온몸이 다 얼었어요. 다리가 띵띵 부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한강다리 위에서 열차가 멈췄습니다. 더군다나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도 그렇지만 전각 승객분들 여러모로 힘들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생리 현상 때문에 힘들었다고 호소하는 승객들이 많았는데요. 장시간 열차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는 호소도 나왔고, 또 일부 승객은 반대쪽에 열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흔들리는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바람에 불안감이 더 컸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일대에 정말 강추위가 몰려왔는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승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에서는요, 열차 전원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요, 고장 열차를 타던 승객들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당시 열차 조명이 꺼지고 난방이 안 돼서 추위에 떨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승객들은 살다 한강다리 위 고장난 지하철 안에서 영하 기온에 난방도 안 나오고 불도 꺼진 상태로 기다려보는 경험을 다 해본다. 1호선 재정비조마자 또 2시간 넘게 한강다리 위에 있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1호선 열차를 관할하는 코레일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당 열차의 승객들에 따르면요, 용산역에 정차할 때부터 열차가 제대로 하차 위치를 찾지 못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요. 코레일 측은 고장난 열차를 조사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영화다. 사진을 보니까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김신영 씨 얼굴 같은데요. 이번엔 영화계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맡으면서 화제가 된 개그맨 김신영 씨가 이번에는 연기자로서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처음으로 전극 연기에 도전했었는데요.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제9회 한국영화제 작가협회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김신영 씨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서 여우조연상 트로피 사진을 올리면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헤어질 결심팀이 그립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첫 영화 출연에 여우조연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김신영 씨. 이 상을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 상의 역대 수상자들이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앞서 배우 박소담 씨,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배우 윤여정 씨 역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주는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이제 개봉 당시부터 김신영 씨가 조연으로 출연한다는 것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죠. 특히 박찬욱 감독이 김신영 씨의 연기를 아주 극찬한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김신영 씨가 코미디 프로그램 행님아 이 코너에서 활약할 때부터 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박찬욱 감독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김신영 씨가 늘 마음속에서 함께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해왔습니다. 탁월한 천재라는 확신이 있었고 안 시켜봐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신영 씨의 본업 어디까지나 코미디언이죠. 따라서 전국 영화에 출연하는 거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 본인도 영화에서 코미디 연기같이 가벼운 이미지로는 남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 배우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춘 남자 주인공 박해일 씨도 김신영 씨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으로 연기에 임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고 칭찬했고요. 영화가 개봉한 후에는 연기 천재다, 위화감이 하나도 없다, 김신영 보려고 영화 예매했다는 팬들의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신영 씨, 이 영화 연기상의 후보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신영 씨는 지난달 열린 청룡영화제에서도요,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면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는데요. 당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을 대신해서 김신영 씨가 대리 수상자로 무대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극 연기로 여우조연상을 차지한 김신영 씨. 앞으로 영화계에서 보여줄 행보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54억 정산 완료. 전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 중인 이승기 씨 소식인데요. 결국 이제 완료?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제 뭔가 매듭이 지어졌나 보군요. 네, 이승기 씨의 소속사였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에게 음원 정산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후크 측은 오랜 기간 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승기 씨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아 이미 지급한 정산금 13억 원 외에 오늘 미지급금 정산금 29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에게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을 사과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크 측 말에 따르면 기지급액과 오늘 지급된 미지급액을 합쳐서 54억 원이 정산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음원 정산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양측의 분쟁 이걸로 모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크 측은요, 이승기 씨에게 사과하면서도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했지만 이승기 씨 측에서 요구한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후크 측은 더 이상 이승기 씨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서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씨가 후크 측의 오늘 정산 내용을 끝내 수긍하지 않으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참고로 앞서 디스패치는 이승기 씨가 누난 내 여자니까 이런 히트곡을 발표한 초반 5년간의 자료를 제외하고도 음원 수익이 96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실 이제 음원 정산 문제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 중간에 이 후크 대표의 갑질로까지 지금 그렇게 번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크 대표가 평소 이승기 씨에게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이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디스패치가 공개했던 후크 대표의 폭언 음성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이냐면 열이 진짜 받지. 그냥 되게 차분해.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달카워지는 스타일. 너무 무서워지고 냉철해져서 쟤가 저다 진짜 쟤가 진짜 악질의 인간이 되지. 그거였어. 이제 뭐 막가라는 식으로 내 형도 보내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이제 팬을 죽인댔을 거야. 그냥 진짜 우리가 했는데 지가 안 하고는 그 이남이 수사한 거잖아. 안 준 거잖아. 혹시 명령 대표께 받겠다는 거 있어. 이 외에도요, 데뷔 초 미성년자였던 이승기 씨를 후크 대표가 새벽에 유흥주점으로 불러내 노래를 시켰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과 함께 횡령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죠. 후크 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명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인데요. 국세청은 이 후크 대표의 경비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을 꾸렸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